한국을 건드린 백악관은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3,600억 달러 선불로 3일 내로 입금해라. 일본도 냈는데 한국이 안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한국의 첫 번째 답변은 650조 원짜리 역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은 펜타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핵 개발을 막을 명분도 사라집니다. 이 한마디에 러시아가 한국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결국 백악관은 무릎 꿇었습니다. 미국의 턱 밑에 비수를 꽂은 완벽한 외교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딸아이의 12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던 토요일 오후 4시 37분.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있던 제 주머니에서 암호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웃음소리가 제 귀에서 사라졌죠. 암호 전화는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백악관 긴급 소집. 아빠, 케이크 자르기 전에 어디가? 릴리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빨간 전화를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워싱턴 DC까지 비행기로 2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추측했습니다. 중동 문제? 러시아? 아니면 중국? 하지만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해들은 첫 마디는 제 모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요. 한국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동맹 아니었나요? 맞아. 한국.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해 먹었는지 아나? 70년이야. 70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공짜로 지켜줬어. 대통령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상황실의 다른 참모들은 모두 숨을 죽였죠.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 100억 달러. 한국에게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받아내. 48시간 안에.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 달러라니? 그건 한국 국방 예산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너무 뭐? 적다고? 맞아. 사실 더 받아야 해. 하지만 일단 100억부터 시작하자고. 그의 옆에 서 있던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방위비 증액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이 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드는 그 모습이 마치 항복 문서에 도장 찍는 것 같았습니다. 봤나? 일본은 벌써 했어. 순순히 80억 달러 증액에 동의했지.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저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굴복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일본이 선례를 만들어줬으니 한국도 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헌터슨, 자네가 최고잖아. 러시아도 굴복시켰고 이란도 무릎 꿇렸어. 심지어 북한도 자네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 이번엔 한국 차례야. 대통령의 칭찬이 부담스러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란 핵협상, 북미 정상회담, 러시아 가스 분쟁 등 주요 협상에 참여해왔고 모두 미국의 승리로 끝났죠. 한국은 우리 ATM이야. 알겠나? 돈 뽑는 기계.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어. ATM.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0년 혈맹을 돈 뽑는 기계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저는 프로였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협상에 끌어들인 적은 없었죠. 알겠습니다. 48시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헌터슨.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써. 진짜로. 주한미군 철수. 그건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무기였죠. 그 위협 앞에서 버틴 나라는 없었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이 저항하면 일본 사례를 들이밀고 그래도 안 되면 철수 카드. 간단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난리입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고요. 당연하지. 충격 받았을 거야. 100억 달러라니?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쯤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상상이 됐죠. 아마 밤새 회의하느라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뭔데? 한국 증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네요. 한국이 뭔가 다르다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은 안 줘도 괜찮아요.
일 끝나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요. 마음이 아팠지만 곧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8시간. 기껏해야 이틀이면 한국도 일본처럼 서명할 테고 저는 또 하나의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GDP 1조 8천억 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인구 5,200만, 충분히 100억 달러를 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일본 언론 반응입니다. 비서가 또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아사히 신문이었죠. 한국도 곧 일본의 선택을 따를 것.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압박하고 있으니 한국은 더욱 고립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짧은 코멘트였죠. 우리는 70년간 충분히 지불해왔다. 충분히 지불해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태평양 상공 3만 피트.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죠. 30년 협상 경력의 하이라이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여 년 전 이란 핵협상이 가장 먼저 떠올랐네요. 테헤란의 그 답답한 회의실. 이란 대표들의 완고한 표정. 하지만 결국 그들도 무릎을 꿇었죠. 경제 제재의 칼날 앞에서는 어떤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협상 대표 프로필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석준, 외교부 차관 출신의 50대 중반 남성,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 UN 대사 경력, 꽤 화려한 이력이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 그래봐야 미국 교육 받은 거잖아. 우리 논리를 더 잘 이해하겠네. 몇 년 전 러시아와의 가스관 분쟁도 떠올랐습니다. 푸틴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그 차가운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하지만 그도 결국 굴복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우리의 위협 앞에서요. 그때 러시아 대표가 뭐라고 했더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강탈을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강탈을 합니다. 그게 힘의 논리고 국제 정치의 현실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바치는 것. 로마 시대부터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흔들림은 제가 겪어온 협상의 파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국장님, 한국경제 지표 추가 분석입니다. 비서가 또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원,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 35개, LG 배터리 점유율 세계 2위. 숫자들이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봐라. 이 정도 덩치면 100억 달러쯤은 용돈이야. 특히 눈에 들어온 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현대차 조지아 공장 55억 달러, SK 미국 배터리 공장 26억 달러. 이미 미국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린 한국 기업들. 그들이 미국을 떠날 리 없죠.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카드야. 이미 투자한 게 많으니 더 내야지. 안 그러면 다 잃는 거니까. 몇 년 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의 마라톤 협상.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중국도 항복했습니다. 관세 폭탄 앞에서는 그 거대한 중국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국장님, 한국 정부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2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죠. 당황했을 거야. 아마 지금쯤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을 거고. 하지만 내심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쯤 되면 비공식 접촉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밑 협상, 타협점 찾기. 그게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혹시 한국 언론 반응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동맹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조고, 진보 언론은 굴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언론이 분열됐다는 건 여론도 분열됐다는 뜻이니까요. 분열된 적은 이기기 쉽습니다. 북한과의 협상도 떠올랐네요. 몇 년 전 하노이에서 있었던 회담. 김정은의 그 오만한 태도. 하지만 그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놓았죠. 핵리스트, 미사일 기지 위치까지. 인간은 결국 생존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작은 반도 국가, 분단된 나라. 우리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 아, 그리고 국장님. 일본 정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뭔데? 한국도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그리고 필요하면 설득에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일본까지 나서서 한국을 압박하는군요. 완벽했습니다. 국장님, 곧 착륙합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일단 정중하게 시작해서 점점 압박 수위를 높이고 마지막에 철수 카드, 교과서적인 압박 협상 전략,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오자 한국의 땅이 보였죠. 정갈하게 정리된 논밭, 빽빽한 아파트 단지, 굽이치는 강, 작지만 잘 정돈된 나라. 그래,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 반항할 리 없죠.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독자적인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허세야.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무슨 핵잠수함. 하지만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런 소문이 나올까? 우연일까? 아니면 국장님,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차량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30년 경력의 정점을 찍을 게임이. 기내 와이파이로 마지막으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아빠가 또 이길 거야. 딸의 답장이 빨리 왔네요. 아빠, 뉴스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화났대요. 조심하세요. 화났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가 나든 말든 결국 현실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소국의 운명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미국 고위 관계자가 오면 기자들이 때로 몰려드는데 이번엔 달랐죠. 카메라 몇 대가 멀찍이서 촬영할 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비서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직원은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말이 없었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협상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호텔에서 충분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보통은 이런저런 덕담이라도 나누는데 말이죠. 비공식적으로 탐색전이라도 하는데, 하지만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이 보이는 스위트룸. 완벽한 시설이었지만 왠지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죠. 국장님, 한국 정부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24시간이 넘었는데도요? 네.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모두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미 난리가 났어야 정상이죠.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고, 그런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온했어요.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 다리에는 차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장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에서 간단히 해결하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뭔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룸서비스로 스테이크를 시켰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방문을 다루는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미국 협상단 도착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갔죠. 대신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유럽 반도체 공장 증설 검토, 현대차, 인도 시장 투자 확대, K-팝 그룹 BTS, 빌보드 차트 1위, 평범한 뉴스들. 마치 우리가 온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국장님, 이상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데?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어젯밤 비밀리에 모였다는 첩보입니다. 어디서? 삼성 회장 자택입니다. 현대, LG, SK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들의 비밀 회동.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보안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죠. 30년 경력이 헛것은 아니니까요. 밤 11시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보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위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저게 뭐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촛불 문화제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반대가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주 국방. 이상한 구호였습니다. 보통은 미군 철수반대를 외쳐야 정상 아닌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죠. 헌터슨, 상황이 어떤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아직 조용합니다. 내일 협상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조용하다고? 그게 더 이상한데? 한국 정부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봤죠. 놀랍게도 반응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굴복은 없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보수 진보할 것 없이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죠. 보통은 분열하기 마련인데 새벽 3시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다보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서울은 새벽에도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도 이런 안전함을 즐기고 있겠죠. 미국보다 안전한 이곳에서 새벽 4시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국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새벽에? 네. 여야 합의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 자주 국방 강화와 필요시 독자적 방위 체제 구축이라고 합니다. 독자적 방위 체제. 그건 핵무장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국 증시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왜? 국방 관련 주들이 폭등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아니라 독립 준비였죠.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새벽 5시, 저는 포기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했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건 처음이었죠. 아침 7시,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레스토랑에는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미팅을 하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협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논리를 정리했죠. 하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침 9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죠. 거울을 보니 프로페셔널한 협상가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출발하시죠. 비서의 말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시간이었죠. 차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마치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이 한미 관계를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외교부 청사 18층 대회의실.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 5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강석준 차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헌터슨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석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있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상외로 직설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날씨 이야기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푸는데 말이죠.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이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연간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100억 달러. 강석준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으니 보여드리죠. 그가 손짓하자 보좌관이 두꺼운 파일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묵직했죠. 이게 뭡니까?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출한 비용 명세서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강석준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75년간의 기록입니다. 먼저 토지 제공부터 보시죠.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전역에 표시된 미군 기지들이었죠. 용산 기지 242만 제곱미터, 서울 한복판 땅값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입니다. 평택 기지 1467만 제곱미터, 약 30조 원. 오산, 군산, 대구, 부산 총 합계 150조 원입니다. 잠깐, 이건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서라고요? 강석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헌터슨 국장님, 솔직해지시죠.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중국 견제, 러시아 감시, 일본 지원, 동북아 전체를 관할하는 전진기지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기지 건설 비용입니다. 또 다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택기지 이전 사업, 한국 부담 18조 원, 용산기지 이전 12조 원, 각종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연간 2조 원씩 70년, 총 140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도 있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오염된 토양, 기름이 뜬 하천, 폐기물 더미들, 부평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 정화 비용 5조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유류 오염 3조 원, 원주, 의정부, 동두천, 총 45조 원입니다. 이건 추정치일 뿐, 추정치가 아닙니다.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입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강석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도 있죠. 전투기 소음, 헬기 소음, 실탄 사격 소음. 70년간 주변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2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죠.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기회비용이었죠. 용산 기지가 개발되었다면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됐을 겁니다. 그 경제적 가치 100조 원. 평택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됐다면 창출했을 일자리 50만 개. 그 가치 80조 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니.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석준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650조 원. 미국 달러로 약 5천억 달러입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과장이라고요?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100억 달러는 과장이 아닙니까? 강석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조용히 지불해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동맹이니까, 혈맹이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더 내라고요? ATM이라고요? 그가 트럼프의 발언을 언급하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닙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헌터슨 국장님, 우리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석준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십시오. 연간 50억 달러. 뭐라고요? 들으셨잖습니까? 땅값, 시설 이용료, 환경 부담금 모두 포함해서 연간 50억 달러. 그동안 무료로 쓰신 것에 비하면 싼 겁니다.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역으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다니. 그리고 하나 더. 강석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임대료 650조 원 중 일부라도 정산하셔야겠죠? 일단 100조 원만 받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100억 달러 요구는 말이 됩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약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헌터슨 국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강석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그 폐허가 아닙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이며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압니다. 저는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준비해온 논리가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만약 우리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강석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협상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길.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 핵무장, 중국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안보 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죠. 잠시 휴식 시간을 갖죠.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워싱턴과 상의가 필요했거든요. 좋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만나죠. 강석준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그가 작게 중얼거린 말이 들렸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휴식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죠. 어떻게 됐나? 국방장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역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650조 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650조? 네. 그동안 무료로 제공한 토지, 시설, 각종 지원 비용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간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라고 합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미친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70년 동맹을 ATM 취급한 우리가 철수 카드를 쓰세요.
당장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후의 카드를 쓸 시간이었죠. 1시간 후 다시 협상장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측은 여전히 침착했죠. 오히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강석준이 물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시작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미합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순간 협상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는구나 싶었죠. 28,000명의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강석준이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어요. 철수하십시오. 네, 철수하시라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각본에 없는 대답이었죠. 정말로 주한미군이 떠나도 괜찮다는 겁니까? 헌터슨 국장님, 한국군은 60만입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이죠. 첨단 무기로 무장했고 징병제로 훈련된 예비군이 300만입니다. 하지만 핵이요? 강석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못 만들 것 같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24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그건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일이었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6개월이라는 거죠? 핵무기 개발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치적 결정만 남았죠. 그건 NPT 위반. 미국이 먼저 동맹을 깨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강석준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독자 핵무장 찬성 78%. 국민 대다수가 원합니다. 그래도 경제적 타격은? 경제요? 강석준이 다시 웃었습니다. 헌터슨 국장님, 우리 최대 교역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아세안이고 세 번째가 유럽연합입니다. 미국은 네 번째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구조는 이미 다변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강석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매년 수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한미동맹의 가치는? 가치요? 무슨 가치 말입니까? 우리를 ATM 취급하는 동맹의 가치가 뭡니까? 강석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70년간 우리는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했고 이라크전에도 갔고 아프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모욕과 협박뿐이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네요. 주한미군 없이 미국이 버틸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평택기지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아닙니까?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고 대만 방어의 전진기지죠.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까? 이번엔 제가 대답할 차례였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강석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었죠. 이게 뭡니까? 평택 미군 기지 가족들의 인터뷰입니다. 화면 속 미군 가족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훨씬 안전해요. 총기 사건도 없고 마약도 없고 아이들 교육 환경이 정말 좋아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예요. 저렴하고 빠르고 정확해요. 이들에게 철수를 명령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강석준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70%가 한국 근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명령은 명령. 그럼 한번 해보시죠. 강석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는 날, 우리는 독자적 방위 체제를 선언할 것입니다. 핵무장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마 그가 문 쪽으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거려. 잠깐, 제가 급히 불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우리 제안은 명확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강석준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헌터슨 국장님,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미 독자 방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결정을 서두르시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게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죠. 핵탄두 탑재 가능한 설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무장 직전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워싱턴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팀 전원이 모여 있었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철수 위협도 안 먹혔다고?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핵무장까지 언급했습니다. 블러핑이야. 겁주려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어요. 각하.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것 같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좌관이 뛰어들어왔죠. 각하. 긴급 상황입니다. 뭐야? 평택 기지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미군 가족들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보좌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평택 기지 정문 앞에 모인 수백 명의 미군 가족들.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남고 싶다. 철수 반대. 한국이 우리 집이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NN 생중계였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앞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이 철수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미군 부인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국이 고향이에요. 미국보다 안전하고 교육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훌륭해요. 왜 떠나야 하죠? 다른 가족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20년간 여기 근무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제 와서 떠나라니. 이건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걸 당장 막아. 각하. 그럴 수 없습니다. 언론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긴급 성명.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삼성 반도체 공장은 우리 주의 생명줄입니다. 2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텍사스 경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어서 조지아 주지사도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배신자들,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시건, 오하이오, 엘라베마 주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죠. 모두 한국 기업 투자를 받은 주들이었습니다. 각하,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왜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냐고요? 그자도 매수됐나? 각하, 그게 아니라 그의 지역구에 LG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렸는지를요. 헌터슨 대통령이 화면 속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해결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각하, 한국이 전혀 양보할 기미가. 그럼 양보해. 우리가.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양보를 말하다니요. 각하, 그건 곧 선거 유세가 시작이야. 이 상황으로는 선거를 망친다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택 기지 사령관이었죠. 헌터슨 국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 많은 병사들이 한국 시민권 취득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교들이 전역 후 한국 기업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특히 기술병과 장교들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스카우트를 하고 있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남으려 한다니?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증설 잠정 중단. 내용을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불확실성으로 투자 재검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2단계 투자 보류, LG에너지솔루션, 미시건 배터리 공장 착공 연기, SK, 켄터키 투자 계획 재검토, 새벽 4시, 뉴욕 증시 선물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관련된 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텍사스 주지사가 새벽에 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텍사스는 2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각 주의 상공회의소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 정부는 경제를 정치의 볼모로 삼지 마라. 새벽 5시,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예상 비용 500억 달러.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장비 수송, 기지 폐쇄, 병력 재배치, 새로운 기지 건설. 모든 비용을 합치니 천문학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전략적 손실이었습니다. 평택기지 상실 시 중국 현재 능력 50% 감소. 대만 방어 시나리오 전면 수정 필요. 일본 단독 방어 불가능. 새벽 6시, 저는 포기하고 강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새벽에 전화하시다니 급하신가 봅니다. 네, 매우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8시에 뵙죠.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단 이틀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부른 참사, 트럼프의 도박, 미국 경제를 위협하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 직격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이자 안보의 린치핀이다. 이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는 행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은 미국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아침 8시, 강석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이었죠. 창밖으로 경복궁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여유가 넘쳤죠.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강석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빨리 인정할 줄은 몰랐겠죠. 1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공개 사과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ATM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죠. 바로 그때 강석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방금 재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단계 조치를 시작한답니다. 2단계요? 네. 1단계가 투자 중단이었다면 2단계는 철수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라니. 설마. 삼성이 텍사스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조지아 공장 축소를 논의 중이고요. 그건 블러핑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화상회의가 연결됐죠.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강 차관님, 준비됐습니다. 헌터슨 국장님도 듣고 계십니다. 부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헌터슨 국장님, 우리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면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부회장님, 텍사스 공장은 170억 달러를 투자한.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300억 달러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유럽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고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중요하죠.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중국, 유럽, 인도, 동남아, 선택지는 많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공장보다 인도 공장이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굳이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없죠. LG, SK 회장들도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였죠.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갑니다.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을 떠납니다. 강석준이 화면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죠.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텍사스 노동조합 총파업 예고, 삼성 공장 사수하겠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삼성이 떠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속보였습니다. 현대차 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거였죠.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한국 기업은 우리의 미래다.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위해 시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강석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헌터슨 국장님, 아시나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0만 명이죠. 그렇게 많다니.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헌터슨, 당장 뭔가 해. 의회가 난리다. 대통령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원 의장이 방금 전화했어. 자기 지역구 공장 3개가 한국 기업인데 다 떠난다고 하잖아. 각하, 협상 중입니다만. 협상이고 뭐고 당장 해결해. 선거를 망칠 셈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석준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심하신가 봅니다. 차관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위비 현재 수준 유지, 그리고 향후 5년간 동결. 그것뿐입니까? 추가로 한국 방산업체의 미국 무기 체계 공동 개발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강석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개발,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기지 사용료는 상징적으로 연 1달러만 받겠습니다. 강석준이 웃었습니다. 1달러요? 650조 원에서 1달러로 깎아주시는 겁니까? 대신 과거는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계속해 주십시오. 강석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입니까? 저 강석준입니다. 예. 미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10분 후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하셨습니다. 뭡니까?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동등한 동맹이며 ATM이 아니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죠. 그건 불가능. 그럼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강석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삼성이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텍사스 공장 폐쇄를 발표할 겁니다. 잠깐, 저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각하, 한국이 최종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ATM이 아니라고 사과하라고? 네. 공개적으로요. 그건 바로 그때 누군가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하,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6명이 모두 백악관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미시건, 오하이오 의원들도 옵니다. 다 한국 기업 때문입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념한 목소리였죠. 알았다. 사과하지. 하지만 ATM 발언만이다. 저는 강석준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공동선언문을 준비하죠. 2시간 후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동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한다. 양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함께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5년간 동결한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의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다. ATM 발언은 부적절했다. 사과한다. 단 3문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삼성은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현대도 투자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죠. 텍사스와 조지아의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일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한국이었죠. 협상이 타결된 직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 언론의 반응을 지켜봤죠. BBC가 가장 먼저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와 골리앗의 21세기 버전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앵커가 전문가와 대담을 이어갔죠. 이는 단순한 협상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제국의 황혼, 한국이 보여준 것은 용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다. 독일 슈피겔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집단 행동은 경제력이 곧 외교력임을 증명했다. 21세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의 시대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흥미로운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한계를 드러냈다. 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반응이 가장 복잡했습니다. NHK는 조심스럽게 보도했지만 트위터와 야후 재팬의 댓글들은 폭발적이었죠. 한국이 해냈다. 우리는 왜 못했나? 일본 정부도 배워야 한다.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이다. 저는 특히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굴복했고 한국은 당당히 맞섰다. 두 나라의 미래는 이 선택에 의해 갈릴 것이다. 러시아 RT방송은 미국을 조롱하는 톤이었죠. 종이호랑이 미국,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무릎 꿇다. 알자지라는 중동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모든 중견 국가들에게 희망을 준다. 강대국의 횡포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아시아의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한국이 그 문을 열었다. 호주 ABC는 태평양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했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저녁이 되자 유엔 사무총장까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간 평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심지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한 인권운동가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죠.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온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밤이 되자 미국 내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폭스뉴스 같은 보수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외교적 참사,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국익을 해쳤다. MSNBC는 더 신랄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결과 미국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미국 외교의 가장 굴욕적인 날. 하지만 그 밑에 작게 덧붙였죠. 그러나 필요한 굴욕이었을지도 모른다. 워싱턴 포스트는 심층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승리 비결 경제력, 단결력, 그리고 자신감.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협상력이 정부 외교를 능가했다. 21세기 외교는 기업이 주도한다. 저는 이 모든 기사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이 사건을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밤 11시, 강석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조찬이나 함께 하시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새벽 1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조금. 그래도 잘 해결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전쟁은 아니었지만 비슷했어. 언제 돌아와요? 내일 밤 비행기야. 생일 선물은 안 사와도 돼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선물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죠. 이 도시는 72시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흔들렸죠. 다음날 아침, 강석준과의 조차는 경복궁이 보이는 한정식당에서 했습니다. 그가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죠. 한국 전통차입니다. 오미자차예요. 붉은색 차는 새콤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복잡한 맛이었죠. 마치 이번 협상처럼. 차관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습니까? 강석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한국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확신.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보였죠. 저기 촛불 집회를 하던 곳이에요. 국민들이 하나 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야가 하나 되고 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그게 한국의 힘이죠. 위기에 뭉치는 것. 바로 그때 강석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와대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고요? 30분 후 우리는 청와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백악관 상황실이 연결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거만함이 사라지고 피곤해 보였죠. 문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번 일은 유감입니다. 제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직접 사과를 듣는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사과를 한다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봅시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되겠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통화가 끝나고 강석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죠. 한미 공동기술개발 협정 체결, 한국 방산업체, 미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참여, 공동 우주개발 프로젝트 시작, 미국이 약속 이상을 제시한 겁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 거죠. 저녁 무렵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데? 승진이 확정됐답니다. 부장관급 특별보좌관이 되십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는데 승진이라뇨? 이유가 뭐래?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석준이었죠. 배웅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헌터슨 국장님, 이번 일로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뭔지를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엔 친구로 만나길 바랍니다. 적이 아니라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해낸 일을 생각하니 경이로웠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저는 지난 72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교육적인 시간이었죠.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쓰는 편지였죠. 사랑하는 릴리에게, 아빠가 며칠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아빠는 늘 협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 힘과 압박,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단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존심과 단결, 그리고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 살지만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았단다. 아빠는 그들을 압박하러 갔지만 오히려 아빠가 교육을 받고 왔어. 겸손을 배웠고 존중을 배웠지. 릴리야, 너가 커서 어떤 일을 하든 이것만은 기억해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이 친구든 사업 파트너든 국가든 마찬가지야. 아빠가 이번에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거야.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나은 동맹을 얻게 됐고 곧 집에 갈게. 생일 선물은 한국에서 산 작은 선물이 있단다. 한복을 입은 곰 인형이야. 작지만 강한 나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업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협상 때문에 한국 다녀오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삼성과 거래 때문에 자주 가는데 대단한 나라예요. 25년 전엔 우리가 기술 전수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갑니다. 변화가 빠르죠. 빠른 게 아니라 혁명적이죠. 특히 그들의 단결력은 놀라워요.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워싱턴은 현재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워싱턴. 왠지 적절한 날씨 같았습니다. 공항에 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아빠, 릴리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값진 경험이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미 관계 정상화로 증시 상승. 한국 기업 투자 재개 환영. 릴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진짜 미국을 이긴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란다. 그게 진짜 승리지. 집에 도착해 한복 입은 곰 인형을 릴리에게 주었습니다. 와, 예뻐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글쎄, 너가 정해봐. 응. 코리아? 아니다. 존중이라고 할래요. 존중. 아빠가 한국에서 존중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서울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그 패배로 인해 미국은 더 나은 동맹을 얻었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때로는 패배가 최고의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 주었다. 저는 이제 부장관급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헌터슨 보좌관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강석준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차관님. 아니, 이제 장관님이시죠? 네, 승진했습니다. 헌터슨 보좌관님도 그러셨고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워싱턴에는 무슨 일로? 한미 공동 우주개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요. 잠시 시간 있으면 커피나 한잔할까 해서 들렀습니다. 백악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게 변했네요. 강석준이 말했습니다. 네, 한미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죠. 위기가 기회였던 셈이네요. 한국 속담 아닙니까? 전화위복이라고요? 오, 한국 속담을 아시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강석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었습니다. 정말로 미군이 철수하면 어쩌나 하고요. 진심입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단결력이 부러웠습니다. 미국도 가능합니다. 9.11 때를 기억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기 때 뭉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딸은 잘 있습니까? 네. 덕분에 한복 입은 곰 인형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진짜 한복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면서 강석준이 말했습니다. 헌터슨 보좌관님, 우리가 이제 진짜 동맹이 된 것 같네요. 네, 진짜 동맹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압박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교훈과 깨달음이었죠.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만드는 것. 작은 나라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져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들입니다. 그날 저녁 딸이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동맹이 뭐예요? 친구 같은 거야. 서로 돕고 존중하는 친구. 그럼 한국도 우리 친구예요? 그래. 이제는 진짜 친구야. 릴리가 한복 입은 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좋아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창밖으로 워싱턴 모뉴먼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어딘가에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있겠죠? 우리의 진짜 동맹.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미국 협상 전문가의 충격적인 72시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 한국이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승리한 이야기. 비록 각색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로운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